네, 청년의 주거 문제 우리가 직접 말한다 네 번째 시리즈 이제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시리즈는 청년 주택을 조금 더 집중해서 주택 정책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지점들을 이야기해 주실 분들을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태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30대인데요. 이제 20대 때는 우리가 보통 언론이나 뭐 이런 데 매체에서 많이 보는 지옥고, 뭐 지하, 반지하, 그리고 옥탑, 고시원 이렇게 말하는 곳에서 다 살아보고 이제 30대에는 처음으로 행복주택에 당첨이 돼서 이제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박가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사회적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이기도 합니다. 그 지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혼자 힘으로만은 살아가기 힘든 그런 주거 취약계층 분들에게 이제 물리적인 공간인 집과 그리고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그런 주택입니다. 저 대본 읽는 줄 알았어요. 거의 이거 대본 앞에 없어요. 그냥 진짜 순수 설명해 주신 겁니다. 사회적 주택에서 같이 청년으로 거주하고 있는 정기웅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자립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을 막 집들이를 한 달에 2번씩 한 반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가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저소득 서울 시민분들 대상으로 법률 상담이랑 소송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요. 법률 교육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 개선이나 입법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상담했던 청년 주거 상담 사례들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청년분들이 약간 고민되는 게 있으면 이 센터에 연락을 하면 이렇게 무료로 해주시는 건가요? 네, 전화 상담 무료입니다.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수입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청년들이 처음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집에서 겪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나 다양한 사람들과 권리침해 혹은 이제 불평등 문제를 겪게 됐을 때 곁에서 이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현안 대응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제도도 같이 바꿔나가는 활동을 해 나가고 있고 저와 같은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는 지옥고랑 이제 불안 이 두 가지 키워드 뽑았는데요. 이 지옥고는 사실 저한테는 계속해서 뇌리에 남는 생활이 되더라고요. 이제 지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햇빛도 제대로 안 들고 그리고 창문도 제대로 나 있지가 않아가지고 곰팡이 이런 환경 문제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많이 건강도 안 좋아졌었는데 그런 생활을 이제 20대에 겪고 그리고 옥탑방도 겪어봤어요. 이 옥탑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고로 만들었던 곳을 이제 개조해가지고 사람을 살게끔 한 곳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옛날 집 보면 옥상 올라갈 때 철제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계단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낡아가지고 이젠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이러면 진짜 너무 아찔한 계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TV에서 막 그 맑은 하늘, 막 고기 구워 먹는, 네, 그거 볼 때마다 저거 아닌데. 제가 갔던 고시원은 이제 고를 수가 있대요. 이제 외부에 창문이 있는 방과 복도에 있는 방을 고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혹시 가격이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창문 나 있는 방이 4만 원이 더 비싸대요. 4만 원어치의 비. 네. 근데 이게 4만 원치가 저한테는 너무 컸던 거예요. 그때는 아르바이트도 사실 조금씩 하고 있어가지고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하니까 그럼 복도 쪽으로 할게요 해가지고 처음 겪었죠. 이제 그 빛 없는 집이 형광등 하나로 버티는 집이 저한테 시간 개념과 뭔가 그 공간이 주는 그 불안한 개념을 가면 갈수록 우울함과 약간 이 벽들이 저한테 막 다가오는 느낌도 막 들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저는 하숙집에서 한번 되게 좋은 주인분들이셨는데 급하게 좀 쫓겨나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그때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그 사회주택이었고 거기에서 들어가서 살면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한테 권리로서 있구나. 나한테 내가 부담 가능한 주거비로 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나한테도 다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 거구나. 근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나는 인지를 못했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그 주택에 들어가 있는데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 혹은 자치회라는 개념으로 입주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결정하는 자리가 있다 보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웬만한 입주자들은 서로 다 알게 되더라고요. 요즘 1인 가구 이야기하면은 또 뭐 고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코로나 시대 때 또 사람들끼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혼자 살면은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길까 싶었는데 이제 이웃들을 알고 서로 좀 얼굴을 트게 되니까 약간 그런 고립감? 심심함? 혹은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웃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약간 그런 공동체가 생겼어요. 저한테 뭔가 좀 새로운 공동체였어요. 이 개념 자체가. 마을 공동체 하면 약간 좀 살짝 올드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장님 계시고 막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은 또 아니고 올해 겨울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이게 수면 마취를 해서 왔는데 시경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수면 마취하고 깨어나서 이유가 좀 살짝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얘기를 하니까 지역 같이 사시는 그 이웃분들이 같이 가주셨어요, 병원에. 병원을요? 네. 와. 그래가지고 이거 의료 서비스 아니에요? 물론 그때 막 영상 찍으면서 뭐 재밌는 거 안 나오나 막 친구들이 하긴 했지. 마취 풀리고 나면은 이제 좀 약간 헛소리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그것 찍으려고 온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렇게 또 도움받기도 하고 최근에는 또 막 일자리 같은 거 서로 주고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웃들이 같이 알려주기도 하고 또 운영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공공기관이랑 소통하다 보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이게 챗봇이랑 대화하고 있는 것 같고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언제쯤 오지? 약간 이런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자립 같은 것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적어도 이 운영기관 취지상 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막 떼진 않겠구나. 도망가지는 않겠다. 네네. 그런 좀 기본적인 신뢰감이 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차별이랑 자립을 골랐는데요. 저는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주거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가지신 청년분들은 이런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에 있어서도 조금은 배제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좀 주거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시설에서 이제 보호를 하는 형태였고, 시설은 아무래도 이제 공동 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좀 더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청년분들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독립적인 공간도 제공을 하고 그 안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그런 주택이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의 명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 이제 자립을 원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런 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졌던 청년분들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입주하신 분들을 보면은 기존에는 진짜 지역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았고, 가족과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관계 속에 있었던 청년분들도 좀 주거가 안정되고 나니까 취업이나 뭐 대인관계나 이런 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좀 욕구도 많이 생기고, 미래와 그리고 삶에 대한 계획도 좀 세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뭐 이 이후에 좀 얘기 나누겠지만 목돈이 없어가지고 지옥고로 자립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장애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뭐 못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사실 충분히 서비스만 제공돼도 자립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자립 가능하게 정책이 짜여지진 않은 느낌들이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강하게 좀 드는 것 같은데. 1인 가구랑 불안 이렇게 키워드로 뽑아봤는데요. 공인중개사 분들 만나는 것도 좀 무섭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청년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임차주택 계약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워낙 부족하시다 보니까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끼시고 임대인분들을 되게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임대인분들이 굉장히 법적으로 부당한 요구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혀 계약 만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갑자기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나갈 때가 됐는데 이제 집 보러 올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들어가겠다, 그 집에 무조건 그냥 열쇠 해서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주거권에 관련된 분쟁은 이렇게 경험이 적은 청년분들이 제일 약자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상담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전세 임대주택이 진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임대주택도 아닌데
공공임대주택 정책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스스로 다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구해야 되는데 혼자 해야 되거든요. 네, 혼자 해야 돼요. 사실 매물도 많이 없다면서요. 맞아요. 매물도 많이 없고 실제로 저희 주거 상담이나 교육하다 보면은 집을 내가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세임대 되고 나서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공공임대 주택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LH에 올라오니까 당연히 공공임대 주택인 줄 알죠. 실제로 분류도 그렇게 되어 있거니와. 근데 정작 되면은 그때부터 사실 미션 시작인 거예요. 전화 명단을 한 200개 정도 뽑아가지고 다 전화 돌린 거예요. 매물 있나요? 매물 있나요? 근데 한 160번째 부동산에서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됐던.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들어가게 되는 집이 그러면 최저주거 기준보다 좋은, 그리고 충분히 살만한 그런 집이냐라고 했을 때는 절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집이 엄청 많거든요. 공급했다, 끝! 그리고 주택 관리나 이제 임대인과의 어떤 관계나 그리고 집을 구하는 그 과정 전반이 사실 어려운 건데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지원 같은 거는 없으니까 사실 좀 엄청 미완의 정책이라고 느끼게 되긴 하죠.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은 최초에 그 집과 계약한 사람은 법적으로는 LH예요. 그리고 LH가 그걸 재임대한 거거든요, 세입자한테. 그렇다면 중간에 끼어있는 이런 LH 같은 이런 존재들을 저희는 전대차 관계라고 부르고 전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법적 관계에서는 반드시 전대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일단 세입자와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자가 살만한 집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전대인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LH는 실제로 아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계약서 같은 걸 보면은, 전세임대 체결 계약서를 보면은 뭐 집에 하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해결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문구 하나만으로 LH는 완전히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데, 이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게 저는 좀 제도의 허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하자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 만들어서 같이 좀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LH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제 숫자 빼야죠. 그걸 안 할 거면 빼야죠. 보증금만 빌려주는 역할밖에 네. 안 하는 거니까요. 그럼 그렇게 사실상 되면. 그냥 대출 그냥 정책. 보증금 대출 정책이라고 불러도 될 거를 네. 약간 그래서 할 거면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채워가는 방식으로 정책이 개선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사회적 주택이 장점이 많은 거 아니에요? 주거환경 자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사회적 주택이 한 축으로는 좋고, 입주자들 안내하고 주택 서비스 같은 거 좀 더 제공을 하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좀 메꿔지는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거 들었어요. 계약서 쓸 때 1시간 설명하신대요. 주택 정책이라는 게 입주 후에도 디테일이 필요한데, 지원주택에서는 어쨌든 입주 후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일종의. 그쵸. 네, 지원 서비스는 보통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 건가요? 지원주택을 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제 입주민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간도 같은 건물에 조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도 이제 관리하면서 입주자 모임이나 뭐 상담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뭐 계약하는 과정부터 뭐 가정가구 사는 거, 뭐 전입신고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초기 적응을 지원을 이렇게 잘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뭐 그런 일상생활이나 뭐 주거 관리나 이런 것도 같이 좀 계획을 세워서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자립하시는 청년분들도 그렇게 초기부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초기 적응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자립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주택이 너무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어서. 네네. 저희 사실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36호밖에 없어요. 600호 중에 36호. 전국에. 네. 저는 청년 정책 얘기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나이대가 청년이라고 해서 그게 다 동일해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불평등, 이제 권리 침해 문제를 겪으면은 거기에서 상담도 해주고 뭐 이런 식의 역할을 사실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안 보면은 뭔가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 지었습니다, 끝?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늘 아쉬운 것 같아요. 가구 유형성도 계속 제한적인 거예요, 이게.
1인 가구는 이 정도 면적에서 혼자 살아야 되고, 근데 너 2명 되면은 뭐 결혼하면은 너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뭐 요즘은 10년으로 또 늘어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청년은 그냥 혼자 살아야 되는 그냥 돈 없는 존재로 계속 그냥 보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만 초점 맞춰서 계속 그냥 공급만 지원해버리는. 청년도 되게 다양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이 청년이지 그냥 하나의 그냥 그 세대 구성원으로서 또 다양한 관계 혹은 주거 유형들이 있는데, 저출산 대책이랑 청년 정책이랑 섞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약간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냥 아기는 아기대로 출생이나 아동에 대한 지원은 그것대로 되게 충분히 더 보완이 되어야 하는 거고,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청년이 겪고 있는 그 주거 불안은 또 그것대로 좀 케어가 필요한 건데, 이것들을 그냥 뭔가 가임기 여성과 그 결혼한 어떤 그 가족 신혼부부가 어떻게 더 노력해야 하는 그렇게 여겨지니까, 사실 아기를 몇 명 갖고 있냐에 따라서 대출이자 금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딘가 조금 좀 더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거기본법에서 저희가 보통 이제 주거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국가의 역할과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게 첫 번째는 주거 안정이고 두 번째는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공급 정책으로만 지금 정책들을 밀고 있고, 그렇다면 주거 수준 향상은 언제 가지고 올 것이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 방식을 보면 이제 국가의 의무라는 것은 또 국민에게는 한편으로는 권리일 수 있어요. 우리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켜달라고 하는 당연한 권리. 그런데 지금 정책이 운영되는 방향을 보면 이거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정말 우리를 시혜적인 대상으로 보고 주는 것만 받아. 약간 이런 식으로 정책이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공급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데 질을 여기서 너네가 요구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과하다라는 어느 정도의 인식도 가지고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 주거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권들이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제대로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정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도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택 품질이 어떠하냐, 거기가 충분히 살만하냐, 이런 얘기는 사실 하기 어렵거든요. 그 집 얼만데? 지금 얼마 됐대? 그리고 그 집 나 대출 몇 프로까지 됐는데 지금 몇 프로 된대? 이거 말고는 사실 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다 이렇게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것들이. 그 행복주택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규모면은 임차인 대표회의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서는 관리규약 같은 것도 같이 얘기를 나눠서, 이 동네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 이 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같이 이제 더 나은 주거 품질을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것도 협상도 해볼 수 있고, 관리비도 협상해 볼 수 있고, 뭐 이런 권한들이 충분히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것도 없거니와, 그게 되게 약간 그냥 조항으로만 존재하는 되게 유명무실한 그런 회의체로 있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이번에 사회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정책의 일환으로 그 테마형 임대주택 하고 있잖아요. 운영기관이 이제 실적 설계나 이런 것들을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계획대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공간을 쓸 수 있게 계획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 그리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커뮤니티실도 이제 그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입주자들이 뭐 코로나 시대 때는 내가 뭐 재택에 쓸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휴식 공간으로 정말 잘 꾸며 놓는다거나, 약간 이렇게 좀 더 그 삶의 질이 거기서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긴 한데, 그 부분을 놓쳐가지고 처음에 지옥고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 그랬던 거였어요? 저한테 영끌은 딱 그 정도였던 거예요. 저의 생활 반경은 서울시를 벗어나면 너무 교통편이 안 좋아지고 질이 안 좋아지니까, 이 주거 환경과 나의 이 금액에서 맞춰볼 수 있는 거는 반지하 생활, 보증금, 그런 것들이 그게 한계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어디서 열심히 끌어와도 할 수 있는 건 그거였고, 사실 이 행복주택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3년. 네, 3년 이제 그런 걸 계속 시도해보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그때는 청약 조건, 너 24회는 꼭 납부했어야 돼. 이 횟수부터 해가지고 저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았고, 당첨이 되더라도 그
계약금을 마련하는 것부터가 사실 그게 영끌이었어요, 저한테는. 한국의 특히 청년 주거 정책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과정으로 같이 나아가길 정말 바란다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주거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기존 정말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연주택에 대한 개념 사실 많이들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국토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담당자 아니면 잘 모르실걸요? 지금 우리 사회가 부동산을 굉장히 이제 재산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발현되다 보니 LH 투기 같은 현상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의식주의 그 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주택,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의 주택에 대한 관점에서 조금 더 주거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단편적인 것들에 너무 치중하는 것보다는 정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뭔가 LH나 SH든 어디든 다 공급 몇 호 했다 이렇게만 뭔가 찍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주거권 영역에서 무엇인가들을 우리가 이뤄 나가고 있다, 이 개념들이 이렇게 제시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임대주택이든 공공주택이든 다 모델을 하나에 또 제시하는 거라 보거든요. 지금 당장 주변에도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나 이거 6년 끝나가는데 어떡하냐. 근데 또 LH 같은 경우에는 그거 다 6년 살았기 때문에 아예 이동 자체가 안 돼서 나가야 되거든요. 주택에 살 수 있는 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책에 결정을 하고 사회에서 뭔가 임대인이 결정을 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집이 사는 게 내 집이 아니구나, 혹은 내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결국 내 집을 마련해야겠구나, 결국 이런 프레임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정보 격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취약계층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 격차 속에서도 더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원주택 같이만 해도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정보를 알지 못해서 계속 이런 지옥고 아니면 정말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이제 다른 이제 주택에 있어서도 지원주택 개념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좋은 얘기만 했지만 되게 개선할 부분들도 많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공급에 제한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소득 자산 심사뿐만 아니라 서비스 피로도 조사라는 면접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만 전문가들한테 내가 여기 입주해야 되는 이유를 어필해야 되고, 내가 정말 자립을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서 뭔가 밀리면 결국 입주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적은 게 아닌가. 주거 정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계획 하에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다 계획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이나 전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 사업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럼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워낙 많으시겠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네 번째 시리즈였던 청년 주택 정책에 대한 고민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종합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제안과 정책의 개선을 찾아보는 시간까지로 이 시리즈의 기획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토론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